안녕하세요, 독박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을 구할 때 좋은 집 고르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별게 아닌 걸로 보이겠지만 이 좋은 집을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사정상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 부동산 시장이 쇠퇴기나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이 다른 집들과 경쟁해서 내 집이 먼저 거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입지인데요. 이 역세권, 학세권, 슬세권, 숲세권이라고 요즘 흔히들 말하는데, 이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건물이 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과 가까워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있으면 보통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 가까우면 초역세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라면 교통이 편리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고 가격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실 때는 1, 200세 작은 단지의 아파트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매매할 때나 이 수요나 인지도, 관리비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학세권은 학교가 아파트와 가까이 있는 걸 말하는데요.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의 로망, 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인 이 초품화라는 신조어도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초등학교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유흥시설이나 어떤 유해시설이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학세권에 위치한다면 이 쾌적한 주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어서 당연히 수요가 높고요. 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학세권, 초품화라는 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초등학교와 바로 옆에 있으면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실수요가 높아서 이 집값이 비싸지만, 곧 다가올 부동산 침체기 때 이 갭투기 때문에 이 거품이 낀 다른 아파트보다는 이 집값 하락폭이 적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다면 B 아파트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A 아파트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차가 다니는 큰 도로를 건너야 돼서 이 B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녹색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등하교할 때 이 횡단보도에 서서 통제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비아파트를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주변 개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더라도 이 비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신축으로 들어갈 때 이런 비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 상업용 건물과 하나로 된 주상복합이거나 바로 옆에 쇼핑몰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다면 이 편한 차림으로 이 슬리퍼 신고 가깝게 이용한다고 해서 이 슬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파트 근처에 쇼핑몰이나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당연히 수요가 많고 이 집값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이 공원이나 산책로, 쾌적한 녹지 공간이 잘 돼 있다면 이 숲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건강 때문에 이런 숲세권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집 근처에 이런 시설들이 전부 갖춰져 있으면 정말 좋겠죠. 아침에 발코니에서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보고, 이 슬리퍼 신고 걸어서 마트도 가고, 지하철 타고 출근도 하고, 강아지 데리고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심심하면 또 슬리퍼 신고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집값을 결정하는 건데, 요즘 아파트들 보면 일단 신축 분양 들어가면 이 갭 투자로 전세를 돌리기 때문에 이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게 사실인데요. 많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예전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 부동산 버블 경제를 비교해서 붕괴 징조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 규제나 조세 정책 강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까지 요즘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몇 달 후에 대통령이 누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로 집값을 결정하는데 아파트 브랜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다들 아는 일군 브랜드라면 수요가 높은 건 당연하니까 이 브랜드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원하는 위치의 아파트를 선택했다면 이 동호수를 잘 골라야 되는데요. 이 조망과 방향, 어디가 선호하는 동인 로얄동인지 로얄층인지, 그리고 이 사이드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101동부터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동 배치가 돼 있다면 당연히 앞이 트여서 이 거실 전망이 잘 나오는 맨 앞동인 101동을 선호하는데요. 우리 집 거실에서 봤을 때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다른 건물들이 보이면 시티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멋있죠. 이 거실에서 강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면. 근데 이 전망도 중요하지만 이 햇빛이 드는 일조량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햇빛이 잘 드는 남향에 가까운 동을 선택하셔야 나중에 매매할 때도 잘 팔릴 수가 있고요. 보통 선호하는 동인 로얄동은 이 거실 전망이 잘 나오고 남향에 가깝고 이 아파트 입구나 주변 편의시설에서 가까운 동을 로얄동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집을 보실 때 주변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로얄층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처음에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할 때 이 각 층마다 분양가가 다른데 이 층이 높아질수록 이 분양가가 비싸지고 보통 중간층 이상을 로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30층짜리 아파트라면 이 15층 이상을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르기 나름이에요. 아파트 매물 광고 보면 이런 거 많죠. 이 30층에 가까우면 높은 로얄층, 20층은 찐 로얄층, 15층은 중간 로얄층, 10층은 낮은 로얄층. 그러니까 층수는 내가 높은 층을 좋아하면 높은 층을 선택하고 높은 곳이 싫으면 중간층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1층이나 필로티 구조도 많이들 선호를 하니까 이런 층수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아파트 사이드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1호부터 8호까지 일자로 지어진 아파트를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 판상형 구조 아파트는 대부분 거실이 남향에 가깝게 지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1호와 8호 끝집을 이 사이드집이라고 해서 대부분 선호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끝집이다 보니까 이 집도 춥고 결로나 곰팡이가 잘 생긴다는 선입견 때문인데요. 물론 관리를 잘하면 똑같은 집인데 그래도 나중에 팔 때 이런 선입견 때문에 수요가 적으니까 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 사이드 집을 보실 때는 도배나 페인트 이런 부분에 결로나 곰팡이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에는 아파트를 판상형보다 이런 타워형 구조로 많이 짓는데, 이 타워형 구조는 판상형보다 이 사이드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 있다면 1호와 4호 반절이 사이드고, 이 2호와 3호도 판상형 구조처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타워형 구조 아파트는 사이드집이라고 해서 매매할 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 타워형의 단점은 이 모든 집을 정남향으로 지을 수는 없고, 이 서양, 남서양, 남동향 이런 식으로 섞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점도 많아요. 이 판상형 구조는 맨 앞동만 전망이 나오고 뒷동은 다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 많은데, 이런 타워형 구조는 모든 동이 어느 정도 전망 시야가 나오기 때문에 덜 답답하고, 여러 구조 A타입, B타입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이렇게 아파트 입지와 동호수, 구조까지 확인을 했으면 하자 없는 집을 고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수와 균열인데요. 물론 집을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주인한테 누수나 하자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뭔가 찝찝하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몇 동 몇 호 최근 수리 내역을 요청해서 이 집에 큰 균열이나 윗집 아랫집에 누수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주 미세한 균열은 판정 기준에서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탄성코트나 도장 작업 등으로 이 보수를 해주시면 되고, 이 집을 꼼꼼히 살펴봐도 별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결로나 곰팡이가 있다면 이건 환기를 잘 안 시켰거나 관리 문제인 확률이 크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집을 결정할 때 아파트가 신축급이라면 내부가 깔끔하니까 도배 정도만 하고 입주를 해도 괜찮은데, 이 집이 연식이 좀 돼서 낡았다면 앞으로 오래 살 집이라면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702호 이 기본집이 5억의 매물로 나와 있고, 이 703호는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이 4천 더 비싸게 5억 4천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선택하실 건가요?
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본집을 최대한 싸게 사서 이 본인 스타일에 맞게 전체 리모델링을 하실 텐데요. 이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전용 84 타입을 전체 샤시나 화장실, 싱크대 이런저런 거 다 포함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도 약 4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다른 사람이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 집을 5억 4천이나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 집을 5억에 사서 이 4천을 들여서 내 스타일에 맞게 전체 리모델링을 해도 5억 4천.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집이 공실이어야 될 텐데요. 이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계약금 지급하고, 인테리어 시작하는 날 중도금 일부 지급하고, 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이 허락을 해주면 계약서 작성할 때 이 특약에 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걸 허락해주는 집주인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집주인이 있으니까 계약 전에 꼭 부탁을 해서 이 특약에 넣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고 나서 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율을 해서 특약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잔금 때까지 집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이 집이 공실인데도 집주인이 리모델링 허락을 안 해준다면 내 집 매매한 돈으로 잔금 치르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내 짐을 이삿짐 센터에 잠깐 보관하고 뭐 한 달짜리 단기 원룸 같은 데서 계시다가 뭐 공사 끝내고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계약하시기 전에 이 윗집 아랫집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집에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이 있는데 이 윗집 아이들이 많아서 층간소음이 걱정된다면 다른 집을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랫집에 예민한 사람이 살아서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인테리어 할 때 뭐 바닥 장판이나 마루 시공할 때 더 두꺼운 걸로 하거나 이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매트 시공을 한다거나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오늘 좋은 집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도 체크를 잘해서 좋은 집 고르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